바이오는 돈입니다. 네. 그래서 돈이 없는 회사들은 투자하실 필요가 네네.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기술력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네. 기존의 치료제를 팔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신약을 개발할 확률이 굉장히 낮다라는 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는 거죠. 네네. 한 기업에 몰빵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어느 날 제로 아니면 1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MC 김주인입니다. 오늘은 바이오 투자학교의 이혜진 대표님 모시고 제약바이오 관련된 다양한 투자 인사이트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데 최근에 제약바이오 전반적인 주가 흐름이라든지 업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트럼프 관세 정책 때문에 네, 제약바이오도 역시 네. 이제 영향을 받고 있고요. 네, 이제 아직까지는 국내 제약바이오의 이제 관세 정책이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쪽에 관세를 붙이면은 그 파급되는 영향이 상당히 크잖아요. 네, 필수 이제 의약품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아마 조금 더 신중하고 그 다음에 좀 의약품별로 좀 분류를 해서 접근하는 그런 조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합니다. 그래서 네, 발표가 되지는 않았지만 향후에 발표를 하겠다, 좀 고민을 해서 발표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긴장감을 이제 늦출 수 없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약바이오도 이제 트럼프 관세 정책에 의해서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은 이제 할인율이 올라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기업 가치가 떨어지는 네. 그런 영향은 불가피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신약 개발과 관련해서는 네. FDA의 인력 해고 이 문제도 상당히 크게 이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리 그 모든 제약 회사들이 미국에서 네. 신약을 이제 받고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판매를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미국 FDA에서 신약을 심사하는 그런 신청을 하게 되는데 이 미국 FDA의 인력이 이제 감축이 된다 그러면은 네. 신약을 승인하는 속도가 당연히 늦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네. 중요한 포스트에 앉아 있던 그런 인물들이 많이 사직을 했습니다. 따라서 FDA의 영향력도 약화될 수밖에 없다. 이런 게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뭐 FDA의 영향력이 약화가 되면은 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네. 그거는 이제 자금을 확보하는 예산을 확보하는 네. 그런 측면도 있겠고 정부의 입김이 더욱더 강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따라서 FDA가 향후에 신약을 승인하는 속도가 늦춰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들이 팽배합니다. 따라서 최근에 바이오텍 중심으로 주가가 하락하다가 네.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상황은 특정한 뭐 바이오의 작은 기업, 큰 기업 이렇게 가리지 않고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제 시장에서는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산업도 마찬가지겠지만 트럼프 관세 정책에 의해서 제약 바이오도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생물보안법은 요새 조금 유야무야 좀 흐지부지 된 것 같은 생물보안법 기대감이 있었잖아요. 생물보안법 때문에 이제 중국의 우시앱텍이나 우시바이오로직스가 어느 정도 네, 시장에서 좀 빠지게 되면 그 시장을 반사수혜로 삼성바이오로직스나 뭐 다른 국내 CDMO 업체들이 수혜를 받을 거라고 근데 그 부분은 조금 올해 안으로 좀 어느 정도 가시적인 다시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보시는지. 네, 저도 그 작년에 이제 이연이 됐는데요. 네. 올해는 좀 가시적인 성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현재 뭐 트럼프 관세 정책이 워낙 이제 엄중하다 보니까 네. 그 문제는 조금 그 이제 수면 아래로 내려가 있는 상황인데 올해 안에 또 결말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여전히 제약바이오는 이 학회 관련돼서 굉장히 큰 모멘텀으로 주가가 움직이기도 하고 네. 실제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잖아요. 아직 앞으로 남아있는 이제 학회들이 많은데 개인 투자자들이 좀 주목해봐야 될 학회랑
그 학회에 참여하는 기업들 몇몇 이런 것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네. 대부분 그 치료제를 개발한 그런 분야를 보면은 암 쪽이 상당 부분 큽니다. 그래서 주요 분야가 암 치료제를 개발하기 때문에 암과 관련한 그런 학회들이 많습니다. AACR이라는 비임상, 그러니까 임상 단계에 대부분 진입하지 않은 초기 단계에 약물 개발하고 있는 그런 물질들의 연구개발 현황에 대해서 발표하는 자리가 AACR, 미국 암학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 임상학회라는 아스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학회이면서 3대 암학회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월 말에서 6월 초 정도에 아스코는 개최가 되면서요. 우리나라에서 임상 단계에 진입한 암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의 연구개발 현황은 대부분 이 아스코에서 발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비임상 단계의 물질, 초기 단계의 물질 아니면은 임상 아주 초기 단계, 일상에 진입한 그런 물질들에 대한 연구개발은 AACR, 미국 암학회, 그다음에 미국 암 임상학회라는 아스코에서 임상 단계에 있는 그런 물질들에 대해서는 연구 발표가 있다. 그 다음에 하반기로 넘어가면은 에스모라는 에스모, 유럽 학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합쳐서 3대 암 학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외에도 다양한 알츠하이머 학회라든가 또 혈액암 학회 등 다양한 암 학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개발이 진행되는데 중요한 연구 결과 발표는 대부분 이런 학회에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 학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워낙 제약바이오 주가 변동성이 크잖아요. 근데 이 변동성을 제외하고 어떤 제약바이오를 투자하는 데 있어서 좀 가장 어렵거나 리스크 요인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이제 바이오는 돈이다. 이제 좀 약간 속된 말로 돈이다라고 저는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돈이 없으면은 연구 개발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는 회사는 투자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돈은 없는데 이제 기술력이 상당히 뛰어난 그런 회사들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런 회사들은 일단은 자금을 확보한 다음에 투자를 해야겠죠. 따라서 바이오는 돈이다. 그리고 돈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회사. 그러니까 최소한 2년 이상 앞으로 외부로부터 자금을 빌리지 않고 연구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의 관심을 집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보면은 저도 현금 가용연수를 계산을 이제 해봤습니다. 이게 이제 재무 데이터가 발표가 돼야 되는데 지난주로 해서 12월 말자 재무 데이터들이 HTS의 점사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계산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 데이터들을 보니까 작년도 상반기 말 대비해서는 현금 가용연수가 많이 올라왔다라는 점. 그러나 핵심 주요하게 잘 하고 있는 업체들 중심으로 해서 오히려 현금 가용연수가 더 늘었다. 그러니까 부잣집이 더 돈을 많이 든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돈이 없던 가난한 그런 바이오텍들은 여전히 힘든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기술력이 뛰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현금 가용연수는 반드시 챙겨보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금 가용연수 구하는 어떤 식이 있나요? 현금 가용연수라는 것 제가 이제 계산을 해서 돈을 충분히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그런 방법인데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영업 손실 어느 정도 손실이 났냐. 예를 들어서 200억 정도 손실이 난 회사는 올해는 200억을 더 쓸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데 좀 공격적으로 봐서 작년도 수준만 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작년도 영업 손실을 일단 금방 구할 수 있죠. 그거는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오죠. 보면 됩니다. 나오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유동 자산을 여러분들이 그냥 재무제표에서 네네네. 재무상태 변동표에서 보면 됩니다. 네네. 그것도 그래서 그 유동 자산에서 유동 부채를 그냥 빼셔가지고요. 그 부분은 올해 가용할 수 있는 현금 수준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네. 그렇게 보면은 작년도 그 손실분, 네, 손실 부분을 나눠주면 되죠. 네네. 몇 년 정도 쓸 수 있는 자금을 가지고 있는지 충분히 계산이 가능하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방법인데요.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주요 제약바이오 애널리스트들은 개략적으로 이런 방법들을 많이들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업들이 충분한 자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활용을 해서 현금 가용 연수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꿀팁인데 식 자체는 굉장히 간단하네요. 네, 근데 파워풀하죠. 네, 더 이상 볼 게 없어요. 네, 그러니까 뭐 다 구할 수 이미 나와 있는 데이터 가지고 뺄셈하고 나눗셈만 하면 돼요. 네, 그러나 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지금 12월 말자에서 상당 부분 시간이 지났죠. 3개월 이상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기술수술을 하거나 아니면은 또 유상증자를 통해서 아니면은 또 시비를 발행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자금을 확보한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에 대해서는 따로 보셔야겠죠. 여기다가 자금을 더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좀 주의를 요한다라는 점을 첨언하고 싶습니다. 네네. 제약바이오 분야가 워낙 다양하니까 뭐 아까 살짝 언급드린 뭐 CDMO 관련된 위탁 생산 전문 생산 업체가 있을 수 있고 말씀하신 항암제도 또 여러 항암제 분야가 있고 또 요새 뭐 가장 핫한 뭐 ADC도 있고 뭐 지난번에 와서 말씀 주셨던 이제 RPT 방사성 동위원소 치료제도 있고 이렇게 이 다양한 바이오의 어떤 카테고리별로 어떤 뭐 전략적인 측면이나 앞으로의 전망을 얘기해 주신다면. 네. 이제 질문 자체가 워낙 이제 커가지고요. 아주 개략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이제 CDMO 쪽에서는 이제 향후에 바이오 시밀러가 많이 나오면서 또 바이오 의약품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CDMO 쪽에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점이고요. 국내에는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중심으로 해서 CDMO 기업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 시밀러 쪽에서는 이제 셀트리온까지 같이 이제 잘 하고 있죠. 진펜트라가 올해 얼마나 팔리느냐 이런 점이 이제 중요하긴 합니다. 주가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이제 참고를 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ADC라든가 그다음에 말씀하신 뭐 방사성 의약품이라든가 또 이중 항체, 그다음에 단백질 분해제 이런 부분들은 최근에 바이오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중요한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이런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에게도 같이 관심을 갖고 한 개 기업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잘 짜서 투자하는 게 매우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 규모로는 당연히 항암제가 제일 크겠죠. 근데 개발 속도로는 방사선 동위원소도 있고 말씀 주신 단백질 뭐 치료제도 있고 어느 쪽이 좀 이 상용화 속도는 좀 제일 빠를 거라고 보세요? 네, 거의 대부분 상용화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ADC도 그렇고 방사성 의약품도 이제 대부분 암 치료제도 이제 치료제로 승인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진행 속도들, 상장 개발 속도들은 다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중 항체 치료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활성화가 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ADC, 이중 항체, 그리고 TPD 분야는 이제 막 성장하는 분야이죠. 그다음에 RPT 같은 경우에도 치료제가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대부분 항암제로 연구 개발이 되고 있고 발전하는 속도는 대부분 비슷하다. TPD가 맨 마지막에 지금 쫓아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이 언급 안 하신 분야 중에 그래도 사람들 관심이 여전히 뜨거운 게 요 대사질환 치료제 중에 비만 치료제 있잖아요. 이것도 좀 어떻게 보시는지.
비만 치료제는 시장이 계속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도 이제 비만 치료제 쪽은 꾸준하게 성장을 할 것이다. 그 비만 치료제 시장 자체도 늘어나거니와 또 GLP-1 같은 경우에는 비만 치료제 이외에 다른 이제 적응증으로도 많이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비만 치료제의 확장성, 그다음에 GLP-1 분야, 이 두 분야는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2030년 초반을 본다 그러면 한 1,500억 달러 정도 수준까지도 성장 속도가 매우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일라이 릴리 같은 경우가 여전히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번에 이제 CMS에서 미국 CMS에서 그 보험급여를 하느냐 마느냐 이 문제가 있었는데 일단 보류를 했습니다. 나중에 다시 검토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악재로 작용을 하기는 했지만 일라이 릴리의 비만 치료제 제파운드라든가 그리고 그 후에 나올 오포글리프론이라는 치료제, 그다음에 비마그로막 이런 치료제들이 향후에도 일라이 릴리의 경쟁력을 계속 가져갈 수 있도록 만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일라이 릴리가 좋은 투자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뭐 한미약품이라든지 삼천환제와 이런 쪽은 그래도 경쟁력이 있다고 보세요?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현재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일라이 릴리인데 일라이 릴리의 제파운드가 계속해서 경쟁력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는 이제 지금 주 1회 치료제로 이제 팔리고 있는데 향후에는 경구형 치료제가 주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경구형 치료제를 누가 만드느냐 하는 분야고요. 이 경구형 치료제를 펩타이드로 만드느냐 아니면은 화학 제품으로 만드느냐에 따라 갖고 경쟁력이 극명하게 갈릴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을 보더라도 일라이 릴리가 계속해서 주도권을 잡아갈 수밖에는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국내 업체들의 그런 경쟁력 측면에서는 조금 조심스럽게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라이 릴리나 아니면 노보노디스크와 같이 협업을 해서 신약을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좋게 볼 수밖에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약바이오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꼭 이것만은 기억해달라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바이오는 돈입니다. 그래서 돈이 없는 회사들은 투자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기술력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유상증자를 하더라도 아주 높은 고가에 계속해서 좋게 보고 투자자들이 유상증자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은 회사들은 주가가 계속 떨어집니다. 그리고 낮은 가격에 유상증자를 하거나 아니면은 시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유상증자를 했다 하더라도 그 금액이 적을 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주가가 높은 수준을 계속 유지하는 회사가 결국은 기술력이 있는 회사고 자금도 결국에는 가질 수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가보다도 우선 그 회사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신약개발 회사인지를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신약개발 회사는 아무리 주가가 높다 하더라도 기존의 치료제를 팔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신약을 개발할 확률이 굉장히 낮다라는 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기업에 몰빵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죠. 어느 날 제로 아니면 1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투자를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 기업에 몰빵을 절대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항상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술 경쟁력이라든가 돈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들의 분산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2부에서는 본격적으로 좀 기업에 대해서 좀 자세히 여쭤보고 싶은데요. 최근에
ABL 바이오가 이제 네. 수주 글락소스미스클라인하고 이제 나왔잖아요. 기술 이전 계약이 나왔는데 네. 그거 관련돼서 대표님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좀 궁금하고 그 외에 이제 뭐 그 전에도 이제 알테오젠 기술 이전 건도 있었고 뭐 리가캠도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뭐 ABL 바이오 뭐 그 리가캠 바이오 그리고 알테오젠 요 회사들에 대해서 좀 최근 기술 이전 현황까지 같이 네. 함께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세 회사 모두 이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요. 네. 분야를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기술 트렌드를 항상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아마 이제 제가 그 전 이제 말씀을 드릴 때 몇 개 이제 말씀을 드렸을 텐데 ADC라든가 아니면은 제형 변경이라든가 네네. 이제 BBB 셔틀을 통과하는 네네. 퇴행성 뇌질환 같은 경우에는 관심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 그 다음에 단백질 분해제 같은 경우에도 관심들이 많죠. 그 다음에 RPT 같은 경우도 방사선의약품 같은 경우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또한 이중 항체에 대해서는 최근에 관심도가 더욱더 커지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글로벌 기술 트렌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글로벌 기술 트렌드라는 게 도대체 뭐냐. 쉽게 얘기하면 기존에는 치료하지 못했던 접근하기 불가능했던 그런 분야를 가능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물을 뇌로 보내는 게 특이성이 높아야 됩니다. 약물을 보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치료를 하려고 보내는 그렇죠. 거죠. 네네. 그런데 그 뇌로다 많은 물질을 보낸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고 네네. 뇌로 많은 물질을 보내되 아주 특이성이 높아야 됩니다.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방법이 굉장히 어려웠던 거죠. 이번에 ABL 바이오가 기술 수출한 것은 BBB 셔틀입니다. 그러니까 뇌로 약물을 전달해서 우리가 타겟팅하는 뇌 안에 있는 그런 물질을 타겟팅해서 치료를 하는 그런 퇴행성 뇌질환 관련한 치료제를 개발하는 그런 기술이죠. 이번에 BBB 플랫폼 그랩바디 B를 플랫폼 수출을 하게 된 거고요. GSK에서는 이 기술을 가지고 가서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개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체라든가 올리고 누클레오타이드 같은 다양한 이제 퇴행성 뇌질환을 타겟팅하는 치료제를 개발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규모가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4조 원이 넘는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의 기술 수출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거는 기존에 기술 수출했던 사노피의 ABL301 데이터가 나오기도 전인데요.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 그래서 2분기에서 3분기로 넘어가는 그 중간 정도에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그 데이터가 나오기 전에 기술 수출이 체결이 되었다. 이 점은 대단히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에 사노피의 그 임상 1상 결과가 만약에 좋게 기존에 생각했던 대로 잘 나온다 그러면은 아마 이 그랩바디 B에 대한 그런 가치는 더욱더 커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한 가지 더 첨언을 한다 그러면 이번에 기술 수출한 ABL 바이오가 기술 수출한 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사노피, 그다음에 GSK 이렇게 두 번째인데요. 두 개 다 빅파마에게 기술 수출을 한 거고요. 빅파마에 기술 수출한 건수가 한 개를 수출했느냐, 두 개를 했느냐, 세 개를 했느냐에 따라서 시가총액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왜 달라질 수밖에 없느냐? 기술에 대한 그러한 신뢰도가 커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한 개를 했다 그러면 아마 대부분의 그런 투자자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어쩌다가 됐겠지라고 이야기하는 투자자들도 많이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빅파마가 두 번째 빅파마까지 가져갔다 그러면 그런 얘기를 어쩌다가는 아닌 거죠. 기술력이 있구나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따라서 신뢰도가 급속도로 올라가면서 시가총액에 반영되는 그 속도도 가속도가 붙는다라는 점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업체들이 리가캠 바이오가 있죠. 그다음에 알테오젠도 계속해서 빅파마향 기술 수출을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빅파마에게 기술 수출한 회사들에 대한 관심을 더욱더 가져야 된다. 제가 계속해서 바이오는 돈이다라고 했는데 이 회사들의 공통점은 돈이 풍부하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리가켄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7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있고요. 아마 올해 마일스톤이 들어오게 되면서 아마 그 금액은 더욱더 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기업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풍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해서 연구개발 자금을 이제 더욱더 늘려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이 굉장히 특이적입니다. 그래서 유한양인 같은 경우에도 1,000억 원 단위에서 작년도에 2,000억 원 단위로 올라갔고요. 네. 향후에는 4,000억 원 단위로 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비를. 네. 네네네. 그래서 돈이 풍부한 회사이면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R&D 금액을 늘려가면서 많은 파이프라인들을 개발하는 거죠. 그래서 블록버스터를 만든 회사들이 집중적으로 들어오는 이 거대한 자금을 통해서 그 연구 개발을 더욱더 이제 공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블록버스터를 더 만들게 되는 거죠. 이런 회사들이 결국은 빅바이오텍으로 성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업체들이 향후에는 빅바이오텍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제가 최근에 본 기사 보니까 ADC가 인상적인 게 단독요법에서 이제 병용요법으로 확대된다는 측면, 그거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고, 알테오젠이 하는 SC 제형, 그러니까 뭐 그 정맥 주사에서 피하 주사로 바꾸는 게 얼마나 큰 영향력이나 이 말씀하신 빅파마의 어떤 뭐 적응증 확대라든지 그런 확장성, 그 SC 제형이 갖는 중요성, 그것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ADC 같은 경우가 이제 병용요법으로 많이 이제 사용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병용요법은 트렌드입니다. 네. 그래서 ADC뿐만이 아니라 뭐 이중항체, 최근에 다른 이제 새로운 트렌드의 기술 트렌드를 쫓아가는 모달리티들이 대부분 이제 병용요법으로다가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강력한 이제 그 치료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기존 치료제를 버리고 단독으로 하기보다는 기존에 잘 나가는 그런 치료제하고 같이 병용 효과를 누리는 거죠. 그래서 기존 시장도 같이 다 포함하면서 치료 효과도 더 확률도 높이는 그런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 SC 제형과 관련해서는 SC 제형으로 개발하게 되면 신약으로 승인받게 됩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이제 치료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글로벌리 이 히알루로니 다하제를 가지고 있는 회사는 두 회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알테오젠의 그런 기술 수출은 향후에도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최근에 알테오젠 그 특허 소송 관련돼서는 기술 이전 계약이 나옴으로써 특허 관련된 부분은 문제가 없다는 걸 뭐 증명할 수 있는 건가요? 증명이라기보다는요.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앞에 모두에 말씀 좀 주시긴 하셨는데, 이 CDMO 쪽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쪽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네. CDMO 쪽은 여전히 성장할 겁니다. 바이오가 성장하는 한 CDMO는 성장할 수밖에 없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그 핵심적인 경쟁 요소를 다 갖추고 있고, 삼성 특유의 그런 경쟁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삼성 반도체가 됐건 아니면 삼성이 잘할 수 있는 그런 분야하고 딱 들어맞는 사업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제 공장을 이제 얼마나 효율적으로 짓느냐, 기간이라든가 비용 이런 모든 측면을 고려할 때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년 남짓의 공장을 짓는다 그러면 미국을 가면은 4년 이상 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용도 마찬가지죠. 미국이 그런 부분 때문에 최근에 관세 부과에도 불구하고 이 효율적인 측면을 아마 열심히 계산을 할 겁니다. 가는 게 좋을지 아니면 말지. 그런 물론 이제 CDMO이기 때문에 어떤 그 수수료를 받는 그런 사업 구조이기 때문에 당장 영향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기술 수출이 아주 장기간의 베이스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향후 몇 년 동안에 걸쳐서 그 물질을 생산하고 납품을 하는 그런 장기 계약이기 때문에 당장 어떤 문제가 있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이제 관세 정책에 의해서 이제 외부에서 들여오는 그런 바이오든 아니면 다른 그 의약품에 대해서 25%의 관세를 물린다 그러면은 아마 그 빅파마들이 조금 더 고민을 할 것 같아요. 그거는 그때 이제 가봐서 이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경쟁력은 아주 뛰어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동률, 그 다음에 4공장에 대한 가동률이 올라오면서 하반기에 매출에 대한 기대감, 그 다음에 5공장 이제 그 가동에 이번 달에 들어가죠. 이런 부분들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모달리티 측면에서도 이중항체와 애쉬 분야를 대응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제 매출 증가라든가 그런 그 이익을 계속 늘려가는 이 부분들, 그러면서 밸류에이션 부분에 대한 부담도 많이 덜어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더군다나 경쟁 업체인 론자의 그런 주가가 이제 잘 버티고 있습니다. 버티기만 해도 잘 하고 있는 시절인 거죠. 네, 그래서 잘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삼성 바이오로직스에는 좀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일일성 비용들이. 그래서 올해는 그런 비용들이 줄어들 거고요. 계속해서 강조를 회사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비용 관리 올해 이제 들어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이제 원가율도 올해는 좀 낮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5조 원을 달성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늘어나는 부분, 특히 이제 진펜트라 같은 미국 부분이 작년도에 부진했는데 아직까지 그 이제 회사 이제 목표에 대한 신뢰성이 시장에서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매출액이 진펜트라의 매출액이 늘어난 그 속도를 보면서 아마 투자자들이 투자를 고민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CDMO 관련돼서 사실은 글로벌로 의미 있는 회사라고 하는 데는 그 스위스 론자하고 국내 삼성 바이오로직스 뭐 아까 얘기 드렸던 뭐 중국 업체들 뭐 일본 후지필름 요 정도인데 이게 국내도 뭐 롯데 바이오로직스도 롯데그룹도 한다고 하고 이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CDMO가 어떤 기술 진입 장벽이라든지 그런 허들이 낮은 건가요? 네. 신약 개발보다는 허들이 낮은데 제넬보다는 높은 상황인 거죠. 따라서 기술력을 필요로 하지만 일단은 중요한 것은 생산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후발 업체들이 좀 불리할 수밖에는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바이오시밀러를 뭐 1개, 2개 이제 개발해서 팔겠다. 이렇게 분리할 수밖에 없는 게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가 삼성 바이오에피스죠. 그 다음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뭐 11개 정도의 제품 포트폴리오를 기존에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협상을 할 때 번들로 묶어서 협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가격 협상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개, 2개의 제품을 팔아서는 수익을 내기가 만만치 않다는 거죠. 그래서 같은 CDMO 업체들도 규모에 따라서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제품군에 따라서 경쟁력이 차별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향후 경쟁력은 계속해서 유지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생각보다 금리를 빨리 안 낮춰서 바이오텍들의 뭐 자금 사정이 계속 좋지 않은 상태로 있으면 이런 위탁 생산을 받는, 그러니까 바이오텍 회사들이 연구개발만 하지 전부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이런 론자한테 위탁 생산 맡기잖아요. 바이오텍 자금 사정에 따라 이런 회사들의 좀 실적 변동성 우려는 없나요? 있고요. 올해도 여전히 이제 뭐 10년물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는 4.23까지 이제 육박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좀처럼 떨어지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그 바이오텍에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제 바이오텍들이 CDMO를 많이 맡기는 회사가
스위스의 론자라든가 우시바이오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회사들은 여전히 이제 그쪽 부분들이 빠른 속도로 올라오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요. 최근에 우시바이오가 이제 미국 시장에서 계속해서 이제 영업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부분들을 론자가 이제 혜택을 입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좋은 점, 나쁜 점이 이제 론자 같은 경우에는 좀 상쇄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텍에서 수주하는 비중이 적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적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오늘 기준으로 그 퓨처캠 좋은 이제 임상 결과가 기사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퓨처캠 포함해서 이 방사선 동위호소 치료제에 관련된 향후 전망이나 퓨처캠도 좀 업데이트 부탁드립니다. 네. 뭐 국내에는 이제 볼만한 회사들이 이렇게 많지 않아서요. 막 퓨처캠 중심으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제 그 이제 공시를 통해서 임상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생각보다 계속 좀 늦어졌거든요. 그래서 뭐 왜 발표가 늦냐 뭐 이런 거 갖고도 많습니다. 그런데 CRO한테 받는 대로 바로 발표를 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CRO에서 이제 늦게 넘어온 거죠. 결과를 보면은 요번에 이제 관심이 많았던 지표는 5월날 지표입니다. 근데 5월날 지표가 60%가 나왔죠. 환자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죠. 이제 대상 환자 수가 20명을 기준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환자 수가 좀 적은 게 좀 한계였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5월날 데이터가 60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5월날 데이터를 체크하는 그런 기준이 PET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PET로 그 촬영을 했기 때문에 기존의 그 플루빅토가 한 임상 이상의 그런 평가 기준 대비해서는 훨씬 더 까다롭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골 전이도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잡아내기 때문에 평가 지표가 더 이제 퓨처캠이 엄격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감안한다 그러면 60%는 플루빅토가 임상 3상에서 나타냈던 게 약 30%, 29점 몇 % 정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2배 정도 잘 나온 숫자이기 때문에 잘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직접 비교라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환자 수도 차이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차이가 많기 때문에 이제 향후에 임상 3상 결과까지도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시장에서 기대하는 그런 데이터는 나왔다. 그리고 베스트 인 클래스의 그런 수치는 보여주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퓨처캠 같은 경우에는 임상 3상 신청을 국내에서 하겠다라는 신청을 한 상황이고 향후에 승인이 된다 그러면 조기 신약 신청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데이터가 잘 나왔기 때문에 향후 기술 수출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퓨처캠 파이프라인이 뭐 어떤 암을 대상으로 하고 조금 더 쉽게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네, 전립선 거세 저항성 전립선 암을 대상으로 한 그런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립선 암에 걸리게 되면 그 전에 다양한 호르몬 요법에 의한 치료제를 거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제 재발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는 뭐 그 단독요법으로 쓰는 건가요? 좀 병용요법의 형태? 네, 요번에 이제 임상을 진행한 건 단독요법으로 진행을 하고요. 향후에는 단독요법, 그 다음에 병용요법으로도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님 소개해 주신 것 중에 굉장히 인상 깊었던 회사가 버텍스라는 회사하고 아제넥스, 이 회사들에 대해서도 좀 업데이트 부탁드리고 그 최근에 뭐 빅파마 중에 대표님 좀 보고 계시는 기업들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빅파마들이 최근에 많이 어렵죠. 말씀드린 대로 왜 어렵냐면 올해는 그 M&A를 많이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관세 정책이라는 게 나오면서 M&A를 할 경황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에 새로운 공장을 투자하느냐, 더 투자하느냐, 자금을 한 25% 대부분, 25%에서 30% 정도는 더욱더 이 미국에 투자하면서
자금을 더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금에 대한 부분도 다시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향후 제약바이오를 둘러싼 환경이 어떻게 변할지도 지금 잘 모르는 겁니다. 네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FDA의 인력이 계속 감축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 승인되는 속도가 황당하게 늦어질 경우에는 제약바이오 산업에 굉장히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대부분 이 점을 어떻게 보면 제약바이오 산업에서는 지금 크게 다루지는 않는데 매우 중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임상에 올라오는 물질들의 숫자도 늘어나거니와 향후에는 더욱더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AI가 좋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는 거죠. 그러면서 향후에는 임상 단계에 올라오는 물질들의 그런 그 숫자가 더욱더 가속도가 붙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무슨 얘기냐면 FDA에서 그 빠르게 올라오는 그런 임상 단계 물질들을 신약 승인 심사를 빨리 해준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술통에 술이 많아도 나오는 구멍이 더욱더 작아진다 그러면 그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들이 상당히 내부적으로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걸 보면 상당히 좀 우려스럽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빅파마들이 좀처럼 M&A에 큰 돈을 지금 쓰고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M&A도 줄어들고 있고 아주 중요한 그런 그 임상 파이프라인이라든가 플랫폼 기술에 대해서만 관심을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점들 때문에 빅파마들이 약간 그 의사결정하기가 불편한 상황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고요. 따라서 빅파마들의 주가도 최근에 부진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버텍스라든가 알제넥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 최근에 좋은 주가 모습에서 약간씩 주가들이 같이 이제 조정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모든 이제 빅파마들 그다음에 빅바이오텍들이 같은 상황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버텍스 같은 경우에는 CFTR이라는 이제 염소 이온을 세포에서 바깥으로 내보내면서 내보내서 예를 들어서 폐의 그런 흐름을 좋게 하는 그런 치료제를 개발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CFTR, 트리카프타라는 치료제가 거의 원화로 환산하면 한 15조 원 정도 1년에 팔려요. 그리고 독점하고 있는 회사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하는 그런 문화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남들이 연구개발하는 그런 분야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고요. 남들이 하지 않는 분야, 어려워하는 분야 중에서 기전이 명확하게 밝혀진 그런 분야에 대해서만 이제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치료제로 개발했을 때 블록버스터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약물들만 연구 개발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올해 연초에 저나벡스라는 기마약성 진통제가 승인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그 지금 잘 팔리고 있는 트리프타라는 치료제의 그 다음 단계인 알리프트렉이라는 치료제가 낭성 섬유증이라는 이 치료제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두 치료제가 매출액에 기여를 하면서 작년 대비해서 한 8% 정도 이익이 늘어났다. 작년에는 한 110억 달러 정도 매출을 올렸는데요. 올해는 120억 달러 정도 올릴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다양한 그 남들이 하지 않는 그런 임상 결과들을 발표할 것이다라는 점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제넥스는 자가면역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국내에 한올바이오파마하고 같이 경쟁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치료제로는 중증급 무력증 치료제, 그다음에 CIDP라는 이 두 개의 치료제를 개발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MG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잘 팔리고 있는 상황이고 작년도에 CIDP 치료제를 새롭게 이제 승인을 받았는데 기대했던 거 대비해서 치료제가 잘 팔리고 있다. 처방이 잘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고요.
올해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들은 PFS, 프리필드 시린지, 그러니까 환자가 직접 주사를 할 수 있는 제형으로 승인을 받는, 오늘이 이제 4월 10일에 승인이 됩니다. 네네. 그래서 조만간 승인이 되고요. 만약에 승인이 된다 그러면 아마 매출 증가 속도라든가 주가에도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MG, CIDP 모두 프리필드 시린지로 승인을 받는 매우 큰 이벤트가 4월 10일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TED입니다. 테드 같은 경우에는 갑상선 암병증이라는 부분인데 내년도 2026년 2월 달에 임상 3상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이 부분도 한올 바이오파마하고 같이 경쟁을 해요. 올해 하반기에 이 바토클리마브로 한올 바이오파마는 테드 관련한 임상 3상 결과를 발표하게 됩니다. 조금 빠르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쟁 관계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 한올 바이오파마 같은 경우에는 테드의 그 임상 결과를 보고 중증급 무력증의 연구 결과가 임상 3상 결과가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 하반기에 나오는 테드의 결과를 보고 이 바토클리맙 MG를 신약 승인을 신청을 할지 말지에 대한 결정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테드의 결정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단은 아제넥스의 경쟁 속도, 그 다음에 호재들이 단기적으로는 많은 상황이고요. 특히 이 한올 바이오파마 관련해서는 첨언을 하자면 바토클리맙 말고 이뮤노반트 1402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새롭게 기대를 하고 있는 이 물질에 대한 경쟁력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장기적인 측면으로 이 한올 바이오파마는 좀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이뮤노반트 1402로 개발하고 있는 GD라든가 GA 이런 부분들이 그 시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매우 긍정적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설명하신 것 중에 이 낭소섬유증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낭성섬유증. 낭성섬유증. 네. 버텍스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낭성섬유증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폐의 상피세포에 있는 상피세포에서 염소 이온을 뿜어내야 됩니다. 세포 바깥으로. 네네네. 그러면 기관지에 염소 이온이 나오겠죠. 네. 그렇게 되면 염소 이온이 나오면서 물도 같이 세포 안에 있는 물도 같이 빨려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관지의 흐름이 좋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염소 이온이 막혀가지고 이 통로가 막혀서 나오지 못한다 그러면은 물도 같이 나오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흐름이 안 좋아지는 거죠. 사막화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끈적끈적하게 되면서 감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대중요법으로 이 감염증을 완화하는 그런 치료제들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치료제가 없었는데 이 트리카프타라는 낭성섬유증 치료제를 이 버텍스가 이 낭성섬유증은 많은 돌연변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환자군들이 이제 돌연변이에 따라서 많은 환자군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결국은 트리카프타가 나오면서 전체 환자군의 90%를 커버하게끔 되었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나머지 10% 환자들이 염소이온을 수송하는 이 막단백질조차가 막혀 있는 게 아니라 아예 단백질이 없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막단백질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모더나라는 회사하고 협업을 해서 모더나라는 게 단백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CFTR 단백질을 같이 만들어서 위로 이 막으로 띄워주는 그런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고 임상 1, 2상이 결과가 올해 상반기 중에 결과가 발표됩니다. 이 결과가 만약에 잘 나온다 그러면 아마 모더나의 주가도 일정 부분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로 본다 그러면 환자군 전체로 본다 그러면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현재 15조 원의 1년간의 매출을 올리기 때문에 약
1조 5천억 원 정도의 그 환자를 타겟팅하는 치료제를 현재 버텍스하고 모더나가 협업으로 개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희귀성 질환이라고 볼 수 있죠. 희귀 난치성 질환이라고. 예, 그렇습니다.